그 이상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주 깨신다면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현상은 야간뇨라고 불리며 5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생각보다 훨씬 흔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 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더 자주 나타나지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지나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는 동안 반복적으로 소변을 보기 위해 깨는 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섭니다. 깊은 잠의 주기를 끊고 멜라토닌과 바소프레신 같은 수면 관련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하며 신경계의 균형마저 흔들어 놓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몸은 점점 피로해지고 혈압과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며 기억력과 기분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에서는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참고 넘기지만 이는 결코 괜찮은 일이 아닙니다. 약을 써보기도 하고 밤에는 물을 안 마시려고 하기도 하고 그냥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얕은 잠에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건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깊은 수면은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균형을 되찾으며 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모든 것이 더 힘들어집니다. 혈당은 오르고 기분은 가라앉고 식욕은 흐트러지며 혈압이 높아지고 신장도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모든 해결책이 약이나 수술, 값비싼 제품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3가지 자연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방광을 억지로 막거나 신장을 자극하는 방식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음식이 아닌 아주 간단하지만 매일 밤 실천하면 놀라운 효과를 주는 하나의 전략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이 3가지 식품과 하나의 행동은 깊은 수면을 도와주고 방광의 부담을 줄이며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밤새 깨지 않고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종종 간과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되고 있는 자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방법들입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한번 실천해볼 마음입니다. 밤마다 잠을 설쳐 지쳤다면, 방광 때문에 자꾸 깬다면, 약 없이 다시 편히 자고 싶다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은 기적이나 과장된 약속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면 반드시 변화를 가져오는 작은 행동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잠 평온함, 그리고 건강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지금 시작해 봅시다. 1번. 아보카도. 밤에 방광을 잠재우는 자연의 해답. 밤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주 깨어날수록 잠은 끊기고 몸은 조용히 피로를 쌓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하나의 음식이 이 악순환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으로 요즘 샐러드나 토스트에 자주 등장하는 아보카도는 겉보기엔 단지 유행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방광과 신장, 그리고 수면을 지키는데 깊은 도움을 주는 식재료입니다. 특히 혈압이 높거나 당뇨 전립선 문제가 있는 중장년층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식품이죠. 먼저 아보카도의 핵심 성분 중 하나인 마그네슘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자연 그대로의 식물성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이 미네랄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며 신장 기능을 부드럽게 지지해줍니다. 방광이 예민해지는 원인 중 하나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의 과도한 흥분이나 근육 긴장의 불균형 때문인데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이런 현상이 더 쉽게 나타납니다. 현대인의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과잉당 섭취는 마그네슘 고갈로 이어지고
결국 밤에도 방광이 자꾸 자극을 받아 잠을 설치게 되는 것이죠. 아보카도를 꾸준히 섭취하면 인위적인 보충제 없이도 자연스럽게 마그네슘을 채울 수 있어 몸이 차분해지고 밤잠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보카도는 수용성 식이섬유도 풍부한데요. 이는 대장의 배변 활동을 돕고 복부의 압력을 줄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변비는 방광을 물리적으로 압박해 소변 반사를 과도하게 유발하는 숨은 원인입니다. 장에 쌓인 대변이 방광을 눌러 용량을 줄이고 그로 인해 밤에 더 자주 소변이 마려워지는 일이 생깁니다. 따라서 아보카도를 통해 소화와 배변이 원활해지면 자연스럽게 방광도 여유 공간을 확보하게 되고 야간 배뇨의 빈도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식물성 스테롤의 일종인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특히 50세 이상의 남성에게 매우 유익한데 전립선의 염증을 줄이고 소변 흐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중증의 전립선 비대에는 전문 치료가 필요하지만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는 충분히 예방적이고 보조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천연 자원입니다. 이 외에도 아보카도는 엽산 비타민 K, 건강한 불포화 지방,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우리 몸 전반의 염증을 완화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며 방광과 신장, 그리고 이를 조절하는 신경 조직의 회복과 안정에 크게 기여합니다. 즉,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전신의 조화와 회복을 돕는 기능성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보카도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 그대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루 반 개 정도를 점심이나 이른 저녁 식사에 곁들여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찐 채소나 생선 달걀, 현미밥 등과 함께 곁들이면 부담 없이 소화되며 영양도 잘 흡수됩니다. 매콤하거나 자극적인 양념 없이 부드럽게 만든 구아카몰로 드셔도 좋고 익힌 시금치와 찐 당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함께 따뜻한 샐러드로 만들어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건강에 좋지만 지방 함량이 높아 과다 섭취, 시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공된 아보카도 소스나 드레싱은 보존료 설탕 저질, 기름 등이 들어있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너무 늦은 시간, 예컨대 잠자기 직전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보카도는 진정 효과가 있긴 하지만 지방이 많아 소화가 느릴 수 있으므로 이상적인 섭취 시간은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 먹으면 수면 전에 소화가 마무리되어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밤의 휴식을 도와줍니다. 정리하자면 아보카도는 단순한 유행식품이 아니라 방광의 긴장을 완화하고 전립선 건강을 지지하며 전신 염증을 줄이고 수면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부작용도 없고 약도 필요 없으며 비용도 크지 않죠. 만약 아직까지 식단에 아보카도를 포함해보지 않으셨다면 오늘이 바로 그 첫걸음을 떼기에 가장 좋은 날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해답이 가장 단순한 음식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2번, 단호박씨, 방광을 다독이고 호르몬을 조절하는 작은 씨앗의 힘, 눈을 감기 전에 몇 번이고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며 뒤척인다면 어쩌면 단호박씨가 그 해답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평소에 건강식품 매장에서 한 번쯤은 본 적 있을 단호박씨 혹은 간식처럼 무심코 드셔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작은 씨앗이 우리 몸에 주는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특히 방광 건강 깊은 숙면, 그리고 중년 이후 무너지기 쉬운 호르몬 균형까지 한 번에 다스릴 수 있는 자연의 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호박씨에는 방광을 조절하는 그 신경을 지탱하는 호르몬 그리고 밤사이 자극을 줄여주는 회복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작용하는 다양한 영양소가 촘촘히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여겨볼 성분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앞서 아보카도에서 살펴보았듯 마그네슘은 방광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예민해진 신경계를 차분하게 가라앉히며 과도하게 활성화된 반응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단호박씨는 식물성 식품 중에서도 마그네슘 함량이 매우 높고 체내 흡수율도 좋아 오후 시간대에 섭취해두면 밤사이 방광의 긴장도를 낮추는데 자연스러운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마그네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단호박씨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깊고 안정적인 수면을 유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멜라토닌은 단순히 수면만 돕는 것이 아니라 밤사이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항이뇨 호르몬인 바소프레신의 작용을 촉진시켜 수면 중 화장실에 자주 깨는 빈도를 줄여줍니다. 그러니 자기 전 간단한 간식으로 단호박씨를 곁들이면 수면과 방광 모두가 한결 조용해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중장년층에게 놓치지 말아야 할 성분이 바로 아연입니다. 아연은 남성에게는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고 가벼운 염증을 진정시키는데 여성에게는 특히 폐경기 이후 흔히 나타나는 빈뇨나 방광 민감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아연은 면역과 항산화 작용에도 관여하여 방광 조직이 만성 염증으로부터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합니다. 이 외에도 단호박씨에는 리그난이라는 식물성 성분을 비롯해 다양한 피톤 뉴트리언트가 들어있어 과민성 방광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성분은 진정제를 먹은 것처럼 인위적으로 눌러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방광의 긴장도와 민감도를 자연스럽게 조율해주는 아주 섬세한 조절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호박씨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섭취량은 하루에 한두 숟가락 정도입니다.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섭취하면 밤에 나타나는 방광 자극을 미리 조절할 수 있는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그냥 생으로 소금 없이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가장 좋으며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섞어 먹거나 자극적이지 않은 샐러드나 채소 스무디에 첨가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한 가지 조합은 단호박씨 한 숟갈 무가당 식물성 우유 반 컵 그리고 계피 한 꼬집을 섞은 따뜻한 스무디입니다. 잠자기 2시간 전쯤 이 조합을 마시면 긴장도 풀리고 수면질도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볶았거나 소금에 절인 단호박씨는 피해야 합니다. 고온에 볶으면 영양소가 파괴되기 쉽고 과도한 소금은 방광을 자극하거나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생상태이고 가공되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둘째,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과도한 양은 피해야 합니다. 단호박씨는 칼로리 밀도가 높기 때문에 하루 한두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이 씨앗은 자연적인 기름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산화되기 쉽기 때문에 서늘하고 어두운 곳 또는 냉장고에 밀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한근고제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씨알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단호박씨는 작지만 놀라운 영양을 담고 있는 자연의 보물입니다. 방광의 예민함을 달래주고 수면을 깊게 하며 전신의 염증과 호르몬의 균형까지도 조율해주는 귀한 자원이죠. 인위적인 약물이나 복잡한 조리법도 필요 없이 단 한 숟가락의 꾸준함만으로도 오늘 밤 당신의 휴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그 변화를 분명히 알아차릴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단호박씨를 꾸준히 드시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샐러드에 넣어 드시나요? 아니면 따뜻한 스무디로 즐기시나요? 댓글에 단호박씨라고 적어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드시는지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박한 습관이 누군가에게는 건강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단 한 번도 드셔보지 않았다면 다음에 소개될 음식도 분명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3번. 오이. 물처럼 가볍지만 깊게 작용하는 방광 회복식품.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지나치기 쉬운 음식이 있습니다. 마치 습관처럼 식탁 위를 오르지만 그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바로 오이입니다. 겉보기에는 시원한 채소 하나일 뿐이지만 그 안에는 방광을 진정시키고 신장을 도우며 수면의 질까지 높여주는 조용하고도 강력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오이의 6%는 구조수라는 형태의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수분은 세포 안으로 쉽게 흡수되어 몸속 깊은 곳까지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수분이 위장이나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의 수분을 공급해준다는 점입니다. 야간요로 잠을 설치는 분들 중 많은 이들이 낮 동안 물을 줄이다가 저녁 늦게 갈증을 못 참고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몸은 당연히 밤에도 소변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새벽마다 잠에서 깨는 고리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오이는 이 잘못된 물 마시는 루틴을 부드럽게 되돌려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후 이른 시간대에 오이를 섭취하면 서서히 수분이 몸에 흡수되고 저녁이 되면 이미 충분히 수분이 공급되어 갈증 없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밤에는 방광이 조용해지고 우리는 훨씬 깊고 안정적인 수면에 들 수 있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이는 실리콘이라는 미네랄의 천연 공급원으로 방광 주변을 감싸는 결합 조직과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방광이 약해지면 아주 적은 양의 소변만으로도 자극을 받아 자주 화장실을 찾게 되는데 실리콘은 방광벽의 탄성과 구조를 회복시켜 과도한 반응을 줄여줍니다. 또한 오이에는 가볍지만 자연스러운 이뇨작용도 함께 있어 저녁 이전에 체내에 쌓인 수분을 천천히 배출하게 도와주고 신장이 밤새 무리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로써 새벽 화장실에 덜 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장점은 한겸 효과입니다. 오이에는 피세틴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요로의 염증을 진정시키는데 탁월합니다. 특히 방광이 자주 붓거나 과민 반응을 보이는 분들 혹은 자극적인 음식을 먹은 다음 날 증상이 심해지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천연 진정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름철처럼 기온이 높아 체내 열이 쉽게 쌓일 때 오이의 알칼리성과 냉각작용은 몸 전체를 가볍게 식혀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이를 어떻게 섭취해야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껍질을 잘 씻은 뒤 생으로 얇게 썰어 가볍게 먹는 것입니다.
소화가 예민하신 분이라면 껍질을 벗기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방울과 강황 가루를 약간 뿌려 먹으면 방광 진정과 한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익힌 당근 부드러운 잎채소 퀴노아와 함께 따뜻한 샐러드로 먹는 것이고, 소화가 물이 없다면 물과 함께 갈아 레몬 한두 방울을 넣어 마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레몬처럼 산성 재료는 방광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반응을 확인한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보다 시간입니다. 하루에 반 개에서 한 개 사이,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대에 먹으면 소화와 흡수가 마무리되고 밤에는 방광이 조용해집니다. 반대로 오이를 너무 늦게 먹으면 오히려 수분이 밤새 작용해 다시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이라고 다 같은 오이가 아닙니다. 시중의 피클 병조림, 오이오이, 추출물 음료 등은 보존료 염분, 당분, 인공 첨가물이 들어있어 오히려 방광을 자극하거나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꼭 신선하고 자연 그대로의 오이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이는 단호박씨, 아보카도 같은 음식들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 조합은 수분 공급 근육 이완 항염 작용을 동시에 일으켜 혈당이나 위장에 무리 없이 조화로운 효과를 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이를 그때그때의 응급식품이 아니라 일상 속의 루틴으로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결국 오이는 우리 곁에 너무도 익숙하지만 제대로 알고 먹으면 방광 건강과 숙면을 지켜주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비싸지 않고 준비도 간단하며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과 올바른 타이밍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작은 실천 하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루 중 언제 물을 가장 많이 드시나요? 아침인가요? 오후인가요? 아니면 자기 직전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습관 하나가 누군가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물 마시는 시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으셨다면 오늘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방법은 음식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의 전략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4번. 다리 올리기. 약도 음식도 아닌 단순하지만 강력한 몸의 지혜. 이제 4번째 전략입니다. 이번에는 음식도 아니고 약도 아니며 차 한 잔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효과가 분명하고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잠자기 전 다리 올리기. 너무 단순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쳐버리는 행동이죠. 하지만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밤새 이어지는 화장실 출입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 종일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랜 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다 보면 체액은 자연스럽게 다리와 발목 쪽으로 내려가 쌓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특별한 변화가 없어 보여도 약간의 부종다리의 묵직함 또는 피로감으로 신호를 보내곤 하죠. 그런데 우리가 밤에 누워 잠들려고 할 때 몸의 자세가 바뀌며 그동안 아래에 고여있던 수분들이 위쪽으로 다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신장은 혈액 속 체액이 늘어난 것을 감지하고 더 많은 소변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화장실에 자주 깨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환을 우리 스스로 조절할 수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기 전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다리를 심장보다 높은 위치로 올려주는 것, 단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맥순환이 원활해지고 모세혈관에 머물러 있던 체액들이 서서히 위쪽으로 이동해 신장으로 전달되며 수면 전에 이미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천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침대나 소파 혹은 바닥에 요를 깔고 누운 후
다리 밑에 베개 쿠션 혹은 의자를 놓고 편안하게 다리를 올리세요. 벽에 다리를 기대는 자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자세가 아니라 중력이 자연스럽게 작용할 수 있는 각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천천히 복식 호흡을 하거나 발목을 부드럽게 돌리거나 위아래로 움직이면 혈액순환 효과는 훨씬 더 커집니다. 또 하나 추천하는 방법은 평소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이라면 낮 시간대에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고 저녁에는 다리 올리기를 함께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 다리에 수분이 쌓이는 것을 사전에 막고 저녁에는 남은 체액을 원활히 배출시킬 수 있어 밤 시간대 방광의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잠자기 전 30, 90분 전입니다. 이 시간대는 몸도 쉬고 싶어 하고 마음도 차분해지기 시작하는 때이기에 다리 올리기와 함께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거나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지면 신경계도 자연스럽게 이완되며 숙면 준비가 시작됩니다. 또한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다리 부종 완화와 함께 혈압을 조금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피해야 할 실수들도 있습니다. 첫째, 너무 늦은 시간에 다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잠자리에 눕기 직전에 다리를 올리면 그때 배출된 수분이 오히려 수면 중 소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너무 높이 올리거나 자세가 불편한 상태로 억지로 유지하면 허리나 골반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셋째, 하루 이틀 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몸은 반복에 반응하지 단발성 행동에는 쉽게 적응하지 않습니다. 매일 20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낮 동안의 수분 섭취 역시 이 전략과 연결되어야 진정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침과 점심 사이 혹은 오후 이른 시간에 물을 충분히 마셔야 밤에 갈증을 느끼지 않고 늦은 밤 수분 보충으로 인한 야간뇨를 피할 수 있습니다. 낮에 수분 공급 플러스 저녁에 다리 배출, 이 두 가지가 맞물려야 진정으로 편안한 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리 올리기는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한 전략입니다. 돈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기계나 약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를 위한 시간과 내 몸에 대한 작은 배려,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보충제를 먹더라도 몸이 직접 순환하고 배출하는 흐름을 회복하지 않으면 진짜 변화는 어렵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조용한 방에서 다리 하나를 천천히 올려보세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부터 당신의 몸과 방광이 조용히 고맙다고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중간에 깨지 않는 밤, 그리고 아침에 개운한 에너지. 단 한 번의 실천이 그렇게 하나의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작용 없이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자연스러운 방법을 통해 밤마다 반복되는 화장실로의 발길을 줄이고 더 깊고 평온한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되는 전략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4가지는 각기 다른 방향에서 작용하지만 함께 조화를 이루면 몸 전체의 깊은 회복을 선사합니다. 영양, 수분, 호르몬 균형 순환. 이 4축이 맞물릴 때 방광은 비로소 밤에 조용해지고 몸은 온전히 쉴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야기한 아보카도는 고소한 맛 뒤에 감춰진 강력한 영양소 덩어리입니다. 마그네슘, 식이섬유, 한겸 성분이 풍부해 방광 근육을 이완시키고 복부 압력을 줄여주는데 탁월한 작용을 합니다. 특히 전립선 건강이 걱정되는 중장년 남성분들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식품이며 하루 반 개 정도를 점심이나 이른 저녁에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숙면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본 단호박 씨는 작지만 강한 동반자였습니다.
마그네슘과 아연 트립토판이 어우러져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을 생성하도록 도와 밤사이 방광의 과민 반응을 진정시켜줍니다. 하루 한두 숟가락 오후 시간에 간단한 스무디나 간식으로 먹는 것만으로도 잠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룬 오이는 구조수 형태의 수분이 대부분을 차지해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수분을 공급해줍니다. 실리콘과 항산화 성분 덕분에 방광의 결합 조직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진정시켜줍니다.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자극적인 조미료 없이 간단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한 전략은 음식도 약도 아닌 아주 단순한 동작이었습니다. 바로 잠들기 전 다리를 올리는 것. 하루 동안 하체에 고여있던 수분이 수면 중에 신장으로 이동하며 소변이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수면 전에 미리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30분에서 60분 정도 조용한 공간에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새벽의 긴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쉬운 것부터 편하게 느껴지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음식이든 간단한 동작이든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몸은 정성과 반복에 반응합니다. 어떤 약도 어떤 제품도 진심 어린 습관만큼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숙면은 사치가 아니라 몸이 회복하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몸이 제대로 쉬기 시작하면 혈당, 혈압, 기분, 기억력까지 모든 것이 함께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 4가지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혹시 아보카도가 가장 부담 없이 다가왔나요? 아니면 이미 식단에 단호박씨를 넣고 있었지만 그 효능을 미처 몰랐던 분도 계실까요? 혹은 오이가 오후의 새로운 수분, 루틴이 될 수도 있고 다리 올리기가 바로 오늘 밤 실천해볼 수 있는 작은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되었든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댓글에 어떤 것부터 시도해보실 건지 남겨주세요.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경험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당뇨인을 위한 건강 채널에서는 이렇게 서로의 경험이 모여 더 큰 치유가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실제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과장 없이 정직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마음만 먹으면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것들만 소개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이 지금 당신이 기다려온 조언일 수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 스스로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휴식은 선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 적 있나요? 시간이 조용히 나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가 버린 것만 같은 느낌. 익숙했던 내 얼굴이 이제는 어딘가 낯설게만 느껴지고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흘러가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지고 예전처럼 믿었던 내 몸조차 이제는 익숙하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죠. 나이 들미란 끊임없는 변화의 여정이며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오르막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싸움의 대상이 노화 자체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진짜 싸움은 변화에 저항하려는 우리의 마음과의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자연의 흐름에 맞서 싸울 때 생긴다고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함의 진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순간을 붙잡으려 애쓰며 결국엔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만약 노화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면요. 오늘은 여러분께 노화에 대한 5가지 불교적 통찰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진실들은 쓰라린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자유롭고 아름답기까지 한 지혜입니다.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이 들면 더 이상 상실이 아니라 더 깊고 더 풍부한 삶으로의 펼쳐짐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앞으로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한번, 당신은 생각보다 빨리 잊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기 위해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이야기들을 쌓아갑니다. 때론 그 모든 시간이 의미 있게 남겨지길, 누군가 기억해 주길 바라며 하루하루를 채워갑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진실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세운 경력 애정을 담아 가꿨던 집 온 마음으로 나누었던 이야기들조차도 세월이 흐르면 서서히 희미해집니다. 처음 이 진실을 마주할 땐 가슴이 무너지는 듯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게 사라져버린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요? 그러나 세상은 늘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녀들은 바빠지고 친구들도 각자의 삶에 몰두하며 결국 세상은 조용히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마치 우리가 거기에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진실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석가는 무아를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흘러가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마치 파도가 바다 위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듯이 우리 또한 삶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며 그 자취는 다시 큰 생명의 흐름 속에 스며듭니다. 그러니 기억되기 위해 애쓰는 삶보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삶이 훨씬 중요합니다. 서울 근교의 깊은 산사에 정명수 스님이라는 노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은 그를 지혜롭고 인자한 분으로 기억했고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이들이 그의 조언을 받기 위해 산사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 언젠가 스님께서 돌아가시면 아무도 스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건 슬프지 않으신가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산사 옆을 흐르는 강가를 가리켰습니다. 자네 어제 이 강에 흐르던 물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겠는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한 채 머뭇거렸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말했습니다. 물은 흘러가 버렸지. 하지만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지 않나. 그 순간 젊은 수행자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남겨야 하는 건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흘려보낸 따뜻한 물결이라는 사실을. 이름은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우리의 자비로운 행동은 삶의 흐름 속에 조용히 스며들어 누군가를 적시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집니다. 어느 선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의 촛불이 수천 개의 불을 밝히면서도 자기 불빛을 잃지 않는다. 오늘 당신이 나누는 친절과 지혜,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책에 남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났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게 큰 영감을 주었던 모든 선생님의 이름을 다 기억하실 수 있나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은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있지 않나요? 부모님의 따스한 손길, 인생의 전환점에서 건네받은 조언, 낯선 이의 사려 깊은 친절. 그 이름들은 희미해질 수 있어도 그 영향력은 지금의 당신을 만든 본질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기억되기 위한 삶이라는 무거운 짐은 이제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보다는 오늘을 잘 사는 것, 지금 눈앞의 사람에게 따뜻함을 나누는 것, 그리고 순간순간을 진심으로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이 됩니다. 노화란 결국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기려는 싸움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라는 강이 흘러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생명을 적셔주었는가를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삶이 흐르는 동안 누군가 목마른 이를 적셨고 지친 이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2번, 몸은 당신을 배신할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가 되어주세요. 한때는 계단을 가볍게 오르내리던 다리가 이제는 몇 걸음만 걸어도 무릎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예전엔 마음만 먹으면 움직였던 몸이 이제는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매일같이 작은 통증으로 말합니다. 나는 예전 같지 않아. 이 변화는 때로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아끼고 믿었던 내 몸이 나를 떠나는 것 같은 외로움.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지 자연의 일부일 뿐이라고요. 가을이 되면 나무가 잎을 떨구듯이 몸도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이지요. 진짜 문제는 나이가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젊음을 놓지 못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예전에 나를 붙잡고 변화하는 현실을 거부할수록 고통은 더 커집니다. 어쩌면 평온으로 가는 길은 모든 것을 지키려는 애씀이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순응하며 살아가는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몸은 원수도 장애물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랜 친구이자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입니다. 유년에 뛰노는 순간부터 어른으로서의 책임과 고난까지 당신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함께 걸어온 존재. 병을 이겨내고 피로를 견디고 삶의 무게를 묵묵히 짊어져온 그 몸을 이제는 원망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잘 늙는다는 것은 과거의 나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더 잘 돌보는 일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고 좋은 음식으로 몸을 채우며 필요할 땐 쉬어주는 것. 몸을 고장난 기계처럼 대하기보다 세월을 함께 견딘 지혜로운 벗처럼 존중해 주세요. 강원도 오대산의 한 절에서 정현수 스님은 말년에 접어들며 매일의 수행조차 버거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무거운 물동이를 강가에서 절까지 혼자 옮겼지만 이제는 팔에 힘이 빠지고 움직일수록 떨림이 심해졌습니다. 어느 저녁 그는 스승인 원노 스님께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제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전에야 어떤 일도 거뜬히 해냈는데 왜 이제는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걸까요? 원노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금이 간 옹기를 하나 건넸습니다. 이 항아리는 예전엔 물을 가득 담았지. 지금은 틈이 생겨 물이 조금씩 새어나오네. 그렇다고 이 항아리가 쓸모없어진 걸까? 정현수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물을 어느 정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새어나가는 물은 땅을 적시고 생명을 키우지. 항아리는 예전 같지 않지만 여전히 의미가 있단다. 스님의 말에 정현수 스님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의 몸도 마찬가지구나. 예전의 모습은 아닐지언정 여전히 누군가를 적실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는 걸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전처럼 달릴 수는 없을지 몰라도 아직 걸을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은 힘에 붙일지 몰라도 사랑과 지혜는 여전히 품을 수 있습니다. 손이 떨릴지라도 그 손은 여전히 누군가를 감싸줄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당신을 지켜준 몸, 병든 게 아닙니다. 단지 다른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몸은 여전히 당신을 살리고 있고 보호하고 있으며 이제는 더욱 따뜻한 돌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싸우지 마세요.
몸이 쉬고 싶다면 쉬게 해주세요. 움직임이 불편하다면 더 부드럽고 안전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통증이 느껴질 때는 짜증 대신 다정함으로 다가가 주세요. 그건 몸이 당신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이 든 몸이 인생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약해졌다고 해서 마음까지 약해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숨이 있는 한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감동받았던 노인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멋졌던 이유는 젊게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눈빛에서 평온과 지혜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거부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몸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지금까지 함께 해준 세월을 인정하며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 주세요. 느리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걸음에는 시간이 담겨 있고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3번. 모든 사람은 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조용히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던 친구가 이제는 특별한 날에만 안부를 묻고, 한때는 가족보다 더 가까웠던 이가 어느 날부턴가 말없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유도 모른 채 멀어진 관계 앞에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했나? 그 물음은 더 깊은 외로움으로 우리를 데려가곤 하지요. 하지만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며 관계 또한 예외가 아니라고요. 누군가는 당신의 삶에 꼭 필요한 시기에 나타나고 역할이 다하면 조용히 떠나는 법이라고. 마치 계절이 바뀌고 물결이 흐르듯이 사람들 역시 머물다 떠나는 것이 자연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전남 구례의 한 산사에서 수행 중이던 젊은 스님이 원로 스승인 도현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떠나버리는 걸까요? 도현 스님은 제자를 데리고 산사 옆에 섬진강 강가로 나갔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물줄기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물을 보아라. 물방울 하나하나는 끊임없이 흘러가며 머물지 않는다. 어떤 물방울은 한동안 나란히 흐르며 함께 춤추고 어떤 물방울은 금세 방향을 바꾸어 흩어져 버린다. 제자는 강물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은 덧붙였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란다. 어떤 이는 우리의 인생에서 잠시 함께하고 또 어떤 이는 수십 년을 곁에서 걷기도 하지. 하지만 결국 모두는 각자의 길을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지. 떠나는 것이 슬픈 게 아니라 그들이 영원히 머물 것이라. 믿었던 우리의 집착이 더 큰 고통을 만들 뿐이야. 그제야 제자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려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동안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걸. 이미 떠난 이들의 빈자리를 붙잡고 아파하기보다는 지금 곁에 남아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이지요. 생각해보세요. 오랜 시간이 지나 우연히 다시 만난 친구와 마치 어제 본 것처럼 웃으며 이야기 나눈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건 그 인연이 시간과 거리를 넘어 마음속에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삶에서 떠나간 사람들도 사랑과 기쁨을 함께 나눴던 그 순간만큼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당신을 빚었고 그 기억은 여전히 당신의 내면에 살아있습니다. 노화는 우리에게 관계도 변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어떤 인연은 저녁 노을처럼 천천히 사라지고 어떤 인연은 갑작스러운 폭우처럼 떠나지만 어느 쪽이든 그 시간만큼은 충분히 아름다웠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누군가 지금은 곁에 없더라도 그 사람이 나눴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따뜻함은 당신의 가슴에 남아있고 지금의 당신을 구성하는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끊어진 인연을 붙잡고 아파하기보다는 여전히 당신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해보세요. 여전히 안부를 묻는 친구, 지나가다 웃으며 인사해주는 이웃, 당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손자. 그들과 함께하는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줄 수 있는 사랑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인연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지 마세요. 나이가 몇이든 인생은 여전히 당신에게 연결의 순간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 손길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지나간 인연은 미련 없이 보내고 현재의 관계는 따뜻하게 감싸고 다가올 인연은 열린 마음으로 맞이하세요. 그것이야말로 삶의 지혜이며 노년의 품격입니다. 4번, 당신은 더 이상 젊지 않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물입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다 멈칫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익숙했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고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이 자신을 응시합니다. 피부는 더 부드러워지고 머리카락은 은빛으로 바뀌고 손등의 결은 점점 섬세해져 갑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주름은 감춰야 하고 흰머리는 염색해야 하며 어떻게든 젊음을 붙잡아야 한다고요. 늙지 말라고, 변하지 말라고, 예전 모습 그대로 머물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과연 나이 든다는 것은 감춰야 할 일일까? 혹시 그것은 우리가 피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선물은 아닐까? 불교에서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결점 없는 겉모습이 아니라 지혜와 여유, 그리고 마음 씀씀이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 얼굴의 주름은 결코 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온 세월의 이야기이고 견뎌낸 하루하루의 흔적입니다. 휘어진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견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경험의 왕관입니다. 경북 영주의 작은 절에 살던 어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거울 속 자신이 점점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혜롭기로 소문난 성목 스님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님, 거울을 보면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생기 있는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흰머리와 주름뿐이네요. 저는 점점 투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절 뒷마당 정원으로 이끌었습니다. 만개한 벚꽃나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벚꽃 아름답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요. 참 곱습니다. 그 다음 스님은 아주 오래된 소나무 앞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껍질은 거칠고 가지는 구불구불 휘어 있었으며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어떤가요?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꽃은 아니지만 뭔가 고귀하고 단단한 느낌이 있어요.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어린아이는 벚꽃만 아름답다. 여기지만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소나무의 품격을 보게 되지요.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한 것임을. 당신이 존경하는 어르신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젊어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눈빛에서 평온함과 지혜가 느껴졌기 때문이고 그들이 내뿜던 온기와 여유가 사람을 끌어당겼기 때문입니다. 기다려줄 줄 아는 귀, 부드럽게 건네는 말투, 그리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 아닐까요? 이제는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착각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아름다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에 피어나는 아름다움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나이 들면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여정입니다. 우리가 얼굴의 주름마다 이야기를 담고 은빛 머리카락마다 배운 교훈을 떠올린다면 그 모습은 그 무엇보다 빛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얼굴에는 나이에 걸맞은 빛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정확히 아는 데서 오는 자신감, 수많은 고비를 지나온 사람만이 지닌 단단함, 그리고 타인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한 여유. 이 모든 것들은 어떤 화장품이나 염색약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고유한 광채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한번 멈춰보세요.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는 당신이 살아온 시간과 나누었던 사랑 쌓아온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이라는 존재를 단단히 엮고 있습니다. 당신의 세월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걸치세요. 마치 경험과 품격으로 짜인 아름다운 옷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아름다움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5번, 당신은 더 많은 이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이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때로는 자식까지도. 사랑했던 이들이 하나둘씩 이 세상을 떠나가고 그 빈자리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그 허전함은 말로 다 표현되지 않으며 어떤 준비도 그 이별의 아픔을 완전히 막아내지 못합니다. 슬픔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우리에게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죽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했던 사람들은 단지 자리를 옮겼을 뿐 그들의 따뜻함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말, 가르침,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이 했던 말을 전할 때, 그들의 친절을 이어갈 때, 그들은 우리 곁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말기 전남 해남에서 살던 기생 출신의 여성 기송화는 아들을 잃고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아직 너무도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이의 싸늘한 몸을 품에 안고 그녀는 해남의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을 구걸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고 마지막 희망으로 돌을 닦던 대흥사의 한 노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단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하나를 가져오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것이오. 기송화는 새 희망을 안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지만 어느 집도 죽음의 아픔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어떤 집은 아버지를 또 어떤 집은 아기를, 그리고 대부분은 어머니나 형제를 잃은 슬픔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픔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언젠가 이별을 맞이하게 되어 있으며 그것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여정이라는 것을요. 당신도 분명 그런 사람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등을 토닥여주던 어머니의 손길,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웃음소리, 혹은 조용히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했던 한 친구의 조언. 그들은 떠났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여전히 당신 안에서 살아있고 당신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슬픔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아이제는 것이 아니라 품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슬픔의 이치라고요. 우리가 여전히 향기를 맡을 때 떠오르는 사람, 노래 한 소절에 떠오르는 얼굴, 문득 들리는 말투에 마음이 찡해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그들이 당신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물리적인 공간에 갇히지 않습니다. 마음 안에서 흐르고 행동으로 이어지며 따뜻한 말과 작은 친절 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이별은 괴롭지만 동시에 소중합니다. 깊은 사랑이 있었기에 큰 상실이 있는 것이며 그만큼 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슬픔을 원망으로만 품을 것이 아니라 감사로 전환해보는 건 어떨까요? 무엇을 잃었는지만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과 나눌 수 있었던 시간 웃음, 사랑의 순간들을 소중히 떠올리는 것입니다. 노화는 더 많은 이별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더 깊은 사랑을 품을 수 있었던 인생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누군가를 마음 깊이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기회를 이미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러니 언젠가 가슴이 무거워질 때면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가며 베푸는 친절 속에 나누는 미소 속에,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용기 속에 이미 그들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사랑을 나누는 한 그들은 당신의 일부로서 이 세상 어딘가에서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건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이며 특권입니다. 매해 새겨지는 주름 희끗해지는 머리카락 점점 깊어지는 눈가의 표정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살아낸 날들의 흔적이며 배운 교훈이며 나누어온 사랑의 자취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사회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나이 들지 말라고, 늙지 말라고, 젊음을 지켜야 한다고. 마치 세월을 거스르는 것이 곧 자랑이자 승리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불교는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진짜 적은 노화가 아니라 그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요. 우리가 변화를 거부할수록 우리는 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지나간 젊음을 붙잡고 놓지 못하면 세월이 주는 새로운 선물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며 얻는 지혜, 인내심,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깊이 음미하는 능력은 결코 젊음이 줄 수 없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불가피한 것을 거스를수록 마음속엔 후회와 불만만이 쌓이지만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전혀 다른 평온함을 열어줍니다. 나이 들면 잃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모습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 진실 앞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적으로 삼고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열린 마음으로 껴안으시겠습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에만 머물며 아쉬움을 되뇌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 곁에 남아있는 오늘의 풍경을 찬찬히 바라보시겠습니까? 선택은 오롯이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받아들임을 택하고 감사함을 택한다면 노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까지 함께 나눈 이 5가지 지혜를 가슴에 담아 이 길을 두려움 없이 우아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겪어온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소리내어 웃고 마음껏 사랑하고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십시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아래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이 지혜의 길을 천천히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평온과 목적, 그리고 마음 챙김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 앞으로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노화는 인생의 책을 덮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책장을 넘기는 일일 뿐이며 다음 장은 당신이 직접 써내려갈 차례입니다.